세미나 시작 전에 앞서서 혹시 그 하나만 질문 드리면 아마 MEB나 그런 쪽은 저번에 희수님께서 세미나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익숙하실 것 같고 이 네. 솔버라고 하는 개념을 다들 익숙하신가 싶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감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라디우스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2022년도에 시작했고요. MEB 익숙하시겠지만 뭐 프론트러닝이나 샌드위치 어택을 막고자 인크리프티드 램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나쁜 MEB는 막고 좋은 MEB 같은 거 지금 뭐 트레이딩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아비트라지나 아니면은 뭐 리퀴데이션, 청산 같은 거처럼 사용자의 자산에 특별하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그 MEB는 포트폴리오나 앱한테는 되게 좋은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원을 어떻게 하면은 내재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라디우스는 MEB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롤업단, 그러니까 롤업들이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좋은 수익원들의 기회를 캡처해서 스스로의 수익원을 최대한 만들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사실 뭐 아비트라지 기회나 많은 것들이 서처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 그 참여자들한테 대부분 수익이 많이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되게 뭐 일종의 손해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좀 분배할 수 있을까? 서치한테 너무 가지 않고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원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잘 분배해서 이 네트워크 자체를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라디우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왜 시티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들어왔던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말 주변에 잘 없어서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리네? 지훈님, 네. 중간에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끝에 한 번에? 네네, 아니요,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처가 뭔가요? 똑같아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그 MEB라든지 아비트라지 기회들을 노리고 그 네트워크를 규제하고 있다가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비트라지 기회 등이 발생했을 때 트랜지션을 날리는 일종의 특별화된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트레이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블록 자체를 사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품이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블록 자체가 일종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의 유일한 상품은 저희는 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예를 들어서 아, 그 이 블록 안에 어떤 데이터를 담는 거는 사실 그 체인 마음인 거고 이 블록 하나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여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안 써지네요.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블록이라는 거를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블록을 만드는데 현재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에서도 많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코스트를 발생시키면서 해당 블록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이 가치가 매우 높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럴 거면은 이 블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즉 바이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어들이 이 상품을 잘 살 수 있을 건지 또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바이어한테 효율적으로 팔 수 있을 건지 요거를 고민하다 보면 이 블록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블록에 대한 뭔가 그 뭐 널리 쓰일 수 있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블록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런 바이어 셀러들을 위한 최적화된 어떠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이 블록을 프로덕트로 보고 재미나게 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 블록을 먼저 사요. 프라이머리 마켓처럼 1차적으로 먼저 산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 안 쓰는 것들은 세컨더리 마켓, 2차 마켓으로 팝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보다 보면은 기존 금융과 되게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되게 연결고리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CD파에서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네, 여기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잠시만요. 제가 어차피 이게 안 써져서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딱 두 가지 블록체인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점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뮤터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블록이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실제로 어디서든지 믿고 쓸 수 있게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재미나게 봤던 게 CS 관점이랑 그다음에 이코노믹 관점을 합친 거를 제일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특히 크립토 이코노믹이라는 관점을 통해 가지고 해당 블록이 이뮤터블한 속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는 기존 분산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라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특히 비트코인처럼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이 이코노믹스를 적용하는 프로토콜은 예, POW가 저는 제일 이게 순수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쓴 전기가 실제로 드는 비용이고 그 든 비용만큼 이 블록이 되게 이뮤터블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코노믹적인 섞어서 CS랑 CSS에서 원래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게 되게 좀 의미 있게 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 디지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이 하나의 상품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재밌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블록을 그럼 어떻게 상품화를 현재 만들고 있느냐, 어떻게 가치를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어떤 기여자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애들이 그 역할을 주로 합니다. 즉 밸리데이터가 자신의 비용을 써서 해당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그 지키기 위한 데이터의 가치만큼 밸리데이터들이 자신의 비용을 태워서 이 블록이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라는 상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밸리데이터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해당 블록이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밸리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밸리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제 블록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밸리데이터들한테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려면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매우 유의미해야 되고 누군가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비트코인이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냥 단순히 이거 거래 시스템, 즉 누가 누구한테 뭐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뭐 그럴 때 그런 게 필요할 때 사용자들이 실제로 트랜지션 피를 내면서 해당 블록에 약간 그 일부 공간을 사게 되는 거죠. 일반 유저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겠다라는 거래 내역을 담기 위해 블록의 일부 공간을 사서 그 내역을 담고 그 내역이 위변조가 되지 않게 밸리데이터들이 노력을 해서 이 블록이라는 상품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용자들이 일정의 소정 금액을 내고 블록 공간을 사게 되는 바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이 블록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웃돈을 주면서까지도 해당 블록 공간을 사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아비트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의 거래 내역이 담긴다고 봤을 때 뭐 이더리움 같은 뭐 디파이가 올라간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더라든지 전문 서처 애들이 해당 블록 공간을 더 비싼 가격을 주면서도 확보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블록이란 공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왜 한정적인 공간을 가진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트레이더들이 발생하면서 블록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실 밸리데이터 입장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들이면서도 해당 블록 공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자신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수익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참여하길 원하는 거고, 더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참여하게 되면 블록의 시큐리티라든지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 생기는 구조가 돼서 이런 계속 뭔가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온 게 이 mem풀이라는 컨셉이에요. 뭐냐면 블록 공간은 한정돼 있고 해당 블록의 가치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 안에 블록 안의 데이터를 사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블록 안에 담을 그 데이터들의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유저들이 보내는 대로 블록 안에 그 데이터를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고
일종의 mempool 같이 버퍼를 둬서 이 버퍼 안에서 밸리데이터들이 블록 안에 들어갈 이제 데이터들을 고르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을 보통 그 이더리움이나 그런 블록체인을 보내면 바로 컨펌이 안 되고 이런 멤풀이라고 하는 일종의 버퍼 안에 먼저 보관이 되게 되어 있고 밸리데이터들이 보고 이거 나한테 매우 가치가 있다. 나한테 매우 이렇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골라가지고 한정적인 데이터들만 블록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멤풀 안에 트랜지션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적인 공간에 얼마나의 가치가 될지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밸리데이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밸리데이터들이 되게 똑똑해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밸리데이터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참여하는 그 배리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블록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밸리데이터들이 많이 참여해줘야 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돼야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밸리데이터들의 참여 요인이 줄어들 거고, 그럼 블록체인의 시큐리티가 낮아질 거고, 가치가 낮아질 거고, 이래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올린 컨셉이 죄송합니다. 말아먹었네. 그 컨셉이 빌더라는 컨셉이에요. 뭐냐면 빌더라고 가기 전에 이 블록 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왔던 컨셉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MEV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MEV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단순히 오는 대로 트랜지션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순서를 조정해 가면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컨셉이 MEV입니다. 근데 MEV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매우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컨셉이 그러면은 문제는 똑똑한 밸리데이터들은 이 블록의 가치를 매우 높일 수 있어서 자기네들 수익들을 많이 가져가고 똑똑하지 않은 밸리데이터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멤플에서 올라가서 블록을 만들게 되면 자기들은 수익을 많이 못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터들의 참여 요인을 많이 저하시키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밸리데이터들이 소위 멍청해도 이 발생하는 가치를 충분히 가져가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이 블록을 만드는 데 계속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나왔던 게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이라는 컨셉입니다. 뭐냐면 빌더라고 하는 애들은 그 멤풀 안에서 트랜지션들을 보고 MEV를 최대한 추출할 수 있는데 매우 특화된 애들이에요. 서처가 좀 다른 컨셉이긴 한데 빌더는 딱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더는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빌딩 해준 애들이고 서처가 여기서 뭐 하냐고 하면은 서처가 일단 멤플에서 몇 트랜지션을 뽑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뭐 약간 블록 전체가 아니고 번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서처가 빌더한테 그 번들을 전달해주고 빌더는 그 서처가 전달한 번들들을 조합해가지고 블록 자체의 가치를 매우 극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빌더가 모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밸리데이터, 뭐 프로포저 얘네들은 그냥 그 빌더들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일정의 수익을 자기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빌더와 함께 공유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면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도 어느 밸리데이터들이 뭐 충분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 멤플에서 발생하는 MEV 수익의 일부를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인센티브가 확보되는 거고요. 빌더 입장에서도 단순히 밸리데이터 프로포저를 위해서 블록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열심히 찾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빌더가 사실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프로포저랑 세퍼레이션을 또 따로 둔 이유는 뭔가 있을까요? 네네. 여기서 이제 프로포저가 밸리데이터잖아요. 같은 거예요? 네네네. 네네. 밸리데이터 여러 수백만 개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하나의 이더리움에서 네. 예를 들면 하나의 블록을 만들 때 한 프로포저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뭐 32개의 어테스터라고 하는 검증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저나 어테스터는 다 밸리데이터예요. 그들끼리 네. 이제 역할을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고, 네네. 랜덤하게 돌아갑니다. 네네. 네. 그럼 근데 세퍼레이션은 이제 네. 단계인가요, 그냥? 예. 세퍼레이션은 여기서 단계인가요? 단계보다는 그냥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포저라고 선정된 밸리데이터가 예를 음, 들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정말 작은 컴퓨터에서 돌리고 있던 밸리데이터였어요. 근데 얘는 컴퓨테이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멤플에서 MEV를 추출해서 이 블록의 가치를 극대화할 만큼 이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은 프로포저는 자기가 이 블록을 프로포저할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음, 근데
이게 프로포저가 대단히 뭐 이렇게 뭐 윈터뮤트라든지 되게 컴퓨테이션 많은 똑똑한 애들이 잡았어요. 그럼 걔네는 막 엄청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밸리데이터들이 이 그런 특별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MEV라고 하는 수익을 같이 쉐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고민 중의 솔루션이 이 프로포저 빌더 세퍼레이션입니다.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빌더들이 MEV를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주고 이 일정의 수익을 그 해당 프로포저한테 나눠주는 거죠.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시장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저들이 이제 지식이 없는 좀 규모가 작은 애들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빌더는 좀 독점이나 독과점 시장처럼 형성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빌더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독점 시장 형태인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꽤 분산화돼서 다양한 형태의 빌더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네.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 밸리데이터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나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32이더만 되면은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되기 때문에 뭐 프로포저는 누구든 프로포저나 밸리데이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빌더는 사실 희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요. 현재 그 업계에서 5개, 6개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2개 정도, 타이탄 빌더와 기버 빌드 요 2개 정도만 거의 90% 이상의 블록을 걔네가 만들어요. 사실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네. 네,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뭐 예전에 비탈릭이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블록 빌딩은 센트럴라이즈 될 거다 인정했고, 다만 그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을 이 빌더들이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 거냐를 고민했을 때, 이 PBS라고 하는 이 세퍼레이션을 통하면 빌더들이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어도 발생한 수익이 고루고루 퍼지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는 현재 이더리움의 입장이긴 해요. 근데 궁금했던 게 그러면 사실 빌더가 예를 들어 2명만 계속 블록을 만든다. 근데 걔네 입장에서 프로포저한테 많이 나눠줄 유인이 딱히 있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왔던 플래시봇에서 하고 있는 게 빌더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는 빌더들을 분산화시키자는 컨셉으로 나온 네트워크이긴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문제가 되고 얘네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디센트럴라이즈 시키자라고 하는 컨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질문 드리는데요. MEV 관련돼서 백러닝이랑 프론트러닝 뭐 이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것들이 사실 전통금융에서는 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이유가 아직 법적인 규제가 되지 않아서인지,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된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독과점 체제가 좀 변형될 수도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 샌드위치 어택이나 뭐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MEV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되게 큰 수익인데 사실 막을 방법은 없고요. 이게 레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막고자 하는 현재까지 흐름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빌더는 최대 뭐 이렇게 대여섯 개, 탑 빌더는 거의 2개잖아요. 네. 일단 그 법적인 규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프런트 러닝 샌드위치 어택이 허용되는 거고, 다만 이거를 그 SEC에서 되게 딥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빌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타이탄 빌더 같은 경우는 보통 서처들이 이제 그 아비트라지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빌더한테 주잖아요. 근데 빌더가 이거를 뭐 샌드위치 어택 안 할 거야 그냥 약속만 해주는 거예요. 딱히 사실 프로토콜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빌더들을 믿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뭐 그런 방식만 현재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저희처럼 MEV 맞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커뮤니티 자체는 MEV 특히 뭐 샌드위치 어택에 대해서 막 엄청 센서티브하게 굴지는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좀만 더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여러 이 하나의 블록에 뭐 사용자도 있고 트레이더도 있고 여러 그 사용자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더리움에서 나왔던 게 롤업이라는 케이스죠. 단순히 이더리움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트랜잭션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뭐 결과만 이쪽 이더리움으로 옮겨서 검증받겠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롤업이고 이건 하나의 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잖아요. 이더리움에서. 그 말은 롤업 또한 자신들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신들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롤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롤업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멤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여튼 똑같이 이런 빌더들이 붙고 이 블록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업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들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빌더, 뭐 프로포저, 뭐 아니면은 혹시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나왔던 아비트럼의 타임 부스트라고 하는 시퀀싱 알고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블록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이더리움 상에서는 롤럽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대단히 많은 롤럽들이 있거든요. 이런 롤럽들이 각각 다 이제 자기들만의 블록 스페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고유의 멤풀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당연히 각 에코시스템이 잘해서 블록 가치를 높이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이더리움 그냥 이더리움 하나 예로 들게요. 이더리움 블록에서 발생하는 뭐 이더리움 블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이 롤업들의 블록까지 포함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온 컨셉이 크로스 롤업 MEV입니다.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 하나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랑 롤럽이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 위에 발생하는 블록들을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현재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더리움상의 유니스왑에서 발생하는 뭐 이더리움의 유니스왑과 옵티미즘의 유니스왑의 아비트라지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비트라지를 그 수익을 확보해 가지고 이 MEV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자신의 네트워크의 가치로 만들 수 있을까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크로스 롤업 MEV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이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쉐어드 시퀀싱 아니면은 뭐 베이스드 시퀀싱이라는 컨셉도 혹시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롤업은 사실 블록을 빌딩할 때 매우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시퀀서들이 다 그냥 자기 블록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에서 매우 싫어하는 컨셉이라서 이슈가 있고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MEV뿐만 아니라 프론트 러닝,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 롤업들의 시퀀서들을 믿어야 되는 컨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이더리움에서 컨셉이 그럴 바에야 그냥 이더리움에서 확보한 그 수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이더리움 블록뿐만 아니고 롤업들의 블록을 함께 블록 빌딩해 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그 블록 빌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연결시킬 수 있는 시퀀싱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베이스드 시퀀싱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최근까지 그 네. 이더리움에서 얘기 나온 거고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저도 100% 이해가 안 돼서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롤업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 그 기존에 있던 롤업에 나오게 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롤업은 블록이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뭐 왜냐하면 블록이 한정돼 있고 이 블록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일정한 공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단순히 내가 누구한테 그 거래를 보낼 거야라고 담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롤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의 결과만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 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의 하나의 그러니까 확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약간 되실까요? 막 레이어 2, 막 사이드 체인 약간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네네. 네.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를 보통 이제 롤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롤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 레이어 2에서 발생한 여러 트랜지션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 하나만 이더리움 상에서 그 블록에 담으면은 그 검증이 되는,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개 주소에서 여러 개 주소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네네네네. 거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발생한 여러 주소에서 여러 주소한테 뭐 보내는 뭐 여러 거래 내역들을 다 하나로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결과값만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GK나 여러 가지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해당 결과값이 위에 그 여러 트랜지션들 거래들을 처리한 결과가 맞아라고 하는 그 맞다라고 하는 증명만 또 담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이더리움 방식. 네네, 에런에서는 그 증명 그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영수증 같은 것만 이렇게 딱 처리를 하는 거고 대신에 네. L2에 가서 그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롤업까지 포함한 MEV를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에런에서만 MEV 문제를 일단 스케일러빌리티를 풀기 위해서 롤업이 등장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MEV가 롤업 L1, L2를 합쳐서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그 합친 단에서 어떻게 하면 MEV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국 방법으로 뭐 베이스드 시퀀싱이 있는 거고 뭐 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레이어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롤업이라고 하는 레이어 2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퀴디티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유니스왑에서 그 유니스왑의 리퀴디티와 뭐 옵티미즘이나 베이스 같은 이 유니스왑은 완전 별개의 리퀴디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통합되어서 리퀴디티가 크다고 하면은 더 많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드 시퀀싱 같은 컨셉은 이 리퀴디티를 어떻게 하면은 두 개 다른 체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거래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컨셉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프로토콜 레벨에서는 이제 관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즉 하나의 블록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 거래 담을 때 자신들한테 최대한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래들을 뽑아 가지고 담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상에서는 롤럽이라는 컨셉 때문에 그 프래그멘테이드 돼 있는 리퀴디티를 어떻게 하면 통합해가지고 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사실 요것보다는 요게 더 크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을 보냈을 때 그 블록 안에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즉 사용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하겠어요라고 이제 월렛을 통해서 보내죠. 근데 월렛을 통해서 보내면 월렛이 그 바로 네트워크로 쏘는 거 아까 맨풀로 바로 쏘는 건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얘네가 먼저 서처한테 보냅니다. 그럼 서처는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을 보고 MEV를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의 기회들을 많이 찾아요. 뭐 백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는 좀 안 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트랜지션 더하기 MEV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거래 내역을 함께 이렇게 번들로 만듭니다. 번들로 만들어서 빌더한테 주고요. 그럼 빌더는 그거 서처들한테 받은 번들들을 조합해 가지고 가치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블록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럼 빌더들은 그 가치를 내가 만든 그 블록을 채택해 주세요라고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해당 빌더가 만든 블록이 그 다음 블록으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일정 수준의 비드,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원 중에서 일부를 이 밸리데이터한테 줄 테니 내 블록을 채택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이 발생했을 때 블록까지 담기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MEV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트랜지션을 보냈을 때 빌더들 아니면 이 밸리데이터들 이 멤플에서 바로 MEV를 추출해가지고 뭔가 프로토콜 네트워크 레벨 밸리데이터들한테 모든 수익이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월렛이랑 서처가 둘이 짜고 수익을 미리 다 뽑아 먹어요. 뽑아 먹고 남은 것들만 빌더나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보내거든요. 즉 뭐냐면 네트워크 레벨에서 봤을 때는 사용자의 어떠한 사용자들의 트랜지션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먹을 그 추출할 수 있는 MEV 수익 자체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게 그 뭐 보통 얘기하는 보통 그 전통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로빈후드 케이스가 요거죠. 걔네가 그 월렛이라고 하는 그 앞단에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프라이빗 멤풀, 그러니까 퍼블릭 멤풀이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멤풀이 아니고 자신들의 프라이빗 멤풀을 운영해가지고 이 프라이빗 멤풀로 사용자의 트랜지션을 다 보내게 한 다음에 서처라고 하는 특정 그 수익을 추출하는데 전문화된 애들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그 거래들을 미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트랜지션에서 발생하는 MEV를 먼저 뽑아 먹고 먼저 추출하게 다 그 수익을 자기들한테 다 이제 가져가게 해놓고 남은 것들만 보내게 돼서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그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고 네. 뭐 문제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고요. 자기네 수익원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막을 수도 없는 게 어찌 보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앱들이나 사용자들을 많이 온보딩 시킬 수 있다면은 뭐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좋은 거니까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MEV 서플라이 체인에서 단순히 월렛들이 서처들한테 월렛과 서처들만 그 해당 MEV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서처들도 사실 여러 서처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경쟁을 하거든요. 뭐냐면 사용자들이 트랜지션을 발생시켰을 때 여러 서처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의 트랜지션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어, 내 MEV 트랜지션을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게 해줘. 이렇게 되면 사용자한테 일종의 리워드도 다 주거든요. 리워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업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 환율을 매우 좋게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특별한 베네핏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선택을 바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뭐 나쁜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추출할 수 있는 MEV 자체가 앞단에서 다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익원이 줄어들어서 좀 고민이긴 하죠. 또 이게 현재 이더리움에서 MEV 관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솔버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 솔버가 뭐냐면 그러니까 크로스 체인에서 보통 잠시만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옵티미즘에서 베이스로 그 내 자산을 옮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방식은 옵티미즘에 내 자산을 이렇게 락하고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베이스에서 그거를 민트하는 방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브릿지라고 하는 그 시큐리티에 매우 디펜던시가 세고 그리고 그 속도 또한 브릿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검증하고 이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 경험 자체가 매우 좋지도 않습니다. 또한 많이 아시겠지만 이 브릿지 자체에서도 이미 해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큐리티 이슈가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컨셉이 나왔냐고 하면 솔버라고 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솔버는 뭐냐면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당해주는 엔티티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뭐 락하고 민트 뭐 이런 브릿지 다 필요 없고 이 솔버라고 하는 애가 옵티미즘, 베이스 이런 모든 체인에 자신의 인벤토리, 그러니까 리퀴디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옵티미즘에서 베이스로 뭐 이더리움 얼마를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브릿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솔버가 자신의 그 리퀴디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베이스에서 베이스에 있는 솔버의 리퀴디티를 그냥 그 사용자한테 전달해주고 그냥 끝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크로스 체인에서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솔버라고 하는 그 제3자의 리퀴디티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뭐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래서 크로스 체인에서는 이런 솔버라고 하는 애들이 솔버가 크로스 체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크로스 체인
발생하는 MEV도 매우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솔버가 이렇게 그냥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지고 이 크로스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처리해 주다 보니까 얘가 또 모든 그 아비트라지라든지 MEV 수익을 다 가져가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에 있는 이더리움을 베이스에서 뭐 I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는 크로스체인 스왑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솔버라고 하는 애가 이 스왑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백러닝 기회나 아니면 샌드위치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수익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 수합을 진행시켜 주는 케이스가 현재 또 약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크로스 체인 간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우스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싱글 체인에서의 MEV를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 또 매우 고민이 큰데 여러 블록체인에서 리퀴드를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크로스 체인 MEV를 잘 추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